어서 강을 건너시오. 나는 못 본 걸로 하겠소. 북한 경비병이었던 그는 230명이 넘는 사람들을 몰래 탈출시켰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영웅이라 부르고 어떤 이는 범죄자라 부릅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강을 건너던 여자를 그냥 보내준 것. 그날 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마음 편히 들어주세요.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1997년 겨울 평안북도 19세 청년 박윤성은 군 입대를 결심했습니다. 애국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픔 때문이었어요. 군대 가면 밥은 먹을 수 있다더라. 동네 형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대기근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던 시기, 윤성의 마을에서만 수십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웃집 아저씨도 학교 선생님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윤성의 가족도 하루 한 끼가 전부였습니다. 옥수수 죽 한 그릇, 그마저도 없는 날이 많았어요. 군대 가면 살 수 있을까? 윤성은 입대했습니다. 하지만 군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후방부대, 창고 경비 임무, 배급은 형편없었습니다. 이게 밥이야? 옥수수 껍질에 물 탄 죽, 하루 두 끼, 동료들이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였어요. 김상병, 일어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상병은 의무대로 실려갔습니다. 돌아오지 못했어요. 윤성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조국인가?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인가?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2년 후 윤성은 전출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강도 압록강 경비대 최전방이었습니다. 경비대면 중국이랑 마주하는 거잖아. 동료가 말했습니다. 탈북자 감시하는 데야. 조심해. 윤성은 압록강으로 갔습니다. 처음 본 압록강.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폭이 200m도 안 되는 곳이 있었어요. 겨울이면 얼어붙어서 걸어서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 건너편 중국 불빛이 보였습니다. 밤마다 환하게 빛나는 마을. 네온사인, 자동차 헤드라이트. 저게 중국이야? 윤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 쪽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전기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강 건너는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같은 세상인데 왜 이렇게 다르지?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2001년 겨울,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영하 25도. 윤성은 야간 순찰 중이었습니다. 얼어붙은 압록강 위.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그때 멀리서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구야? 윤성은 총을 들었습니다. 다가갔습니다. 여자였습니다. 품에 무언가를 안고 있었습니다. 멈춰. 여자가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얼어 있었어요. 그리고 품에 안긴 것, 아기였습니다. 담요에 쌓여 있었지만 작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발, 제발이요. 여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쏘지 마세요. 윤성은 총을 겨눈 채 멈췄습니다. 규정은 명확했습니다. 탈북 시도자는 즉시 사살, 예외 없음. 하지만 아기가 울었습니다. 작은 울음소리, 추위에 떨면서도 살려고 발버둥치는 소리. 윤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쏴야 하는데, 하지만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습니다. 여자의 눈, 절박함, 그리고 아기가. 윤성이 말했습니다. 네, 빨리 가. 안 보이는 대로. 여자가 멈칫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보고할 필요도 없어. 윤성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등을 보였습니다. 여자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꼭 안은 채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쪽으로. 윤성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한밤중이었습니다. 윤성의 초소로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40대 남자, 조선족 말투였어요. 박윤성 동무. 맞소? 누구야? 그 여자. 내 조카요. 아기랑 무사히 건넜소. 고맙소. 남자가 윤성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줬습니다. 중국 돈 500위안. 당시 북한 돈으로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이건 받으시오. 그리고 남자가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혹시 또 그런 사람 있으면 여기로 연락하시오.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윤성은 손에 쥔 돈과 쪽지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이걸 받아도 되는 걸까? 하지만 아무도 죽지 않았잖아. 그날 밤 윤성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2002년 봄, 윤성은 그 쪽지를 몇 달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버리지 못했어요. 어느 날 밤, 초소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또 다른 탈북 시도자가 보였습니다. 이번엔 남자였습니다. 50대에 혼자서 강을 건너려 했습니다. 멈춰! 윤성이 소리쳤습니다.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제발, 가족이 저쪽에서 기다립니다. 윤성은 망설였습니다. 또 눈 감아줄까? 하지만 그날따라 상관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박윤성, 뭐해? 예, 탈북 시도자 발견했습니다. 결국 남자는 체포됐습니다. 끌려가며 남자가 윤성을 봤습니다. 원망의 눈빛. 왜 나만? 그 눈빛이 며칠간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 윤성은 결심했습니다. 쪽지에 적힌 번호로 연락했어요. 여보세요. 누구요? 압록강 경비. 박윤성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다렸소. 그렇게 윤성은 백호를 만났습니다. 백호. 본명은 알 수 없었습니다. 조선족 브로커. 50대 중반. 중국에서 라오스, 태국, 한국까지 탈북 루트를 장악한 남자였습니다. 박동무, 솔직히 말하겠소. 백호가 말했습니다. 나는 국경을 넘긴 후부터 책임지오. 하지만 국경을 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오. 그 순간을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오. 당신 같은 사람. 왜 저를? 경비병이니까. 순찰 시간, 감시 구멍, 얼음 두께. 당신만 아는 것들이 있잖소. 윤성은 고민했습니다. 대가는요? 한 명당 50만 원.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됐습니다. 돈 계산은 나중에. 윤성이 말을 끊었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뭐요? 제가 넘겨준 사람들 끝까지 책임져 주십시오. 백호가 윤성을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소. 그렇게 둘의 동업이 시작됐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윤성은 230명이 넘는 사람들을 넘겼습니다. 방법은 정교했습니다. 강이 얼면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순찰 교대 시간의 공백을 이용했어요. 여기서 50m 직진 후 오른쪽으로. 절대 뛰지 마세요. 발자국 소리 납니다. 윤성은 탈북자들에게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중국 쪽에선 백호의 조직이 기다렸습니다. 차에 태워 은신처로 이동. 그곳에서 위조 서류를 만들고 라오스, 태국을 거쳐 한국까지.
압록강에서는 박윤성에게 맡겨라. 그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진 않았습니다. 2004년 겨울, 한 가족이 건너다 실종됐습니다. 부부와 아이 둘, 얼음이 갈라졌습니다. 제가 시간을 잘못 잡았습니다. 윤성은 백호에게 보고했습니다. 어쩔 수 없소.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소. 하지만 자책하지 마시오. 더 많은 사람을 살려야 하오. 하지만 윤성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이들, 8살, 5살. 내가 죽인 거야. 2005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사람들, 백호 씨, 지난달에 넘긴 3명이 잡혔다고 합니다. 어디서? 심양, 은신처가 발각됐소. 북송됐다고 합니다. 북송,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는 것. 정치범 수용소행이었습니다. 내가 넘겨준 사람들이 죄책감이 커졌습니다. 2006년 가을, 윤성에게 특별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평양 고위 간부 가족,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4명. 오늘 밤이 아니면 모두 죽습니다. 중년 남자가 애원했습니다. 남편이 숙청 대상에 올랐습니다. 내일이면 체포됩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윤성이 창밖을 봤습니다. 폭풍 우였습니다. 강물이 불어 있었어요. 위험합니다. 다음 기회를, 다음은 없습니다.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제발, 돈은 얼마든지. 윤성은 고민했습니다. 폭풍 우 속도와 성공 확률은 30%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이 가족은 죽습니다. 가겠습니다. 윤성이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폭풍 우 속 압록강, 파도가 쳤습니다. 강물이 차가웠어요. 손 놓지 마세요. 윤성이 소리쳤습니다. 밧줄로 4명을 연결했습니다. 한 발 한 발 강을 건넜습니다. 아, 딸이 미끄러졌습니다. 윤성이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잡고 있어요.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분, 아니 1시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4명 모두 살았습니다.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5천만 원입니다. 부족하지만 5천만 원. 윤성이 받아본 적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은 받았습니다. 그날 밤 윤성은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나도 떠날 수 있을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6년 겨울, 윤성의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5천만 원, 평양 간부 가족에게 받은 돈, 조금씩 썼습니다. 새 군화, 따뜻한 내복, 가끔 고깃국,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눈에 띄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야, 박윤성.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상철 상사 같은 중대 선임이었습니다. 40대 초반, 눈이 날카로운 남자였어요. 요즘 잘 먹고 다니네. 그냥 좀 아껴뒀던 거 쓰는 겁니다. 아껴둔 거?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윤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철이 웃었습니다. 뭐, 잘 먹어. 건강해야지. 그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윤성은 불안했습니다. 눈치챘나? 며칠 후, 야간 순찰 중이었습니다. 그날 밤 탈북 희망자가 있었습니다. 20대 남자, 혼자였어요. 여기서 직진하면 중국 쪽 불빛이 보입니다.
거기서 기다리면 사람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가 강을 건넜습니다. 윤성은 돌아섰습니다. 그때 찰칵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윤성이 소리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뭐지? 불안했지만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막사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최상철이었습니다. 박윤성, 나 좀 보자. 예. 둘은 막사 뒤 창고로 갔습니다. 어두운 공간. 상철이 담배를 꺼냈습니다. 너 요즘 뭐 하냐? 무슨 말씀이? 이거 봐. 상철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윤성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자신이 탈북자와 만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내가 찍었지. 상철이 웃었습니다. 야간 순찰 때 내가 이상해서 따라갔거든. 국가보위성에 신고하면 넌 끝이야. 알지? 윤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윤성이 물었습니다. 간단해. 반반 나누자. 내가 버는 거 절반 내놔. 그럼 아무 말 안 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상철은 윤성의 동업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달랐습니다. 윤성은 조심했습니다. 사람을 고르고 날씨를 보고 안전한 루트만 안내했어요. 상철은 달랐습니다. 야, 이번에 5명 있다더라. 한꺼번에 넘기자. 위험합니다. 너무 많으면 뭘 걱정해. 돈이 5배잖아. 상철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잔인했어요. 2007년 봄, 상철이 탈북 희망자를 감금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윤성이 소리쳤습니다. 창고 안 30대 남자가 묶여 있었습니다. 이 새끼가 돈이 없대. 가족한테 연락해서 더 받아내야지. 이건 아닙니다. 뭐가 아니야? 상철이 윤성을 노려봤습니다. 넌 깨끗한 척하지 마. 너도 돈 받고 하는 거잖아.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윤성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윤성은 몰래 남자를 풀어줬습니다. 도망가세요. 빨리. 감사합니다.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상철이 알게 됐습니다. 내가 풀어줬지? 상철이 윤성을 잡았습니다. 예. 이 새끼가.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윤성은 맞았습니다. 다시는 내 일에 끼어들지 마. 상철이 경고했습니다. 윤성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한다. 며칠 후 윤성은 상철을 찾아갔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뭐? 같이 일 못하겠습니다. 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빠지겠다고? 예. 그럼 내가 어떡하라고? 혼자 하십시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철이 웃었습니다. 좋아. 내 맘대로 해. 너무 쉬웠습니다. 윤성은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끝날 리가. 3일 후 새벽 4시 윤성의 막사문이 부서졌습니다. 박윤성, 움직이지 마. 국가보위성 요원들이었습니다. 뭡니까? 탈북 조력 혐의로 체포한다. 윤성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상철이 밀고 한 것을 자기만 빠지려고 배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성은 신문실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방법은 묻지 마세요. 몇 년간 쌓은 인맥, 뇌물, 그리고 운, 집에 연락해야 해. 공중전화를 찾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윤성아, 지금 보이부가 집에. 알아. 엄마 미안해. 윤성아 어떡해. 나 떠날 거야.
뭐, 중국으로. 다시는 못 올지도 몰라.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성아, 살아야 한다. 알았지? 응, 살아서 잘 살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새벽 5시, 압록강, 윤성이 수백 번 서 있던 그곳. 이번엔 자신이 건너야 했습니다. 강물이 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얼음이 얇은 곳이 있었어요. 저기로 가면 안 돼.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윤성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잠수했습니다. 10m, 20m, 숨을 참았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중국 땅에 닿았습니다. 윤성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이제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탈북자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얼어붙은 땅 위에서 윤성은 오열했습니다. 2007년 겨울 중국 단둥 윤성은 허름한 여관에 숨어 있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지 이틀째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감기에 걸렸어요. 열이 났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신분증이 없었으니까요. 백호에게 연락해야 해. 윤성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백호 씨. 누구요? 박윤성입니다. 압록강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 지금 쫓기고 있다며? 예. 미안하오. 나는 도와줄 수 없소. 네. 당신이랑 엮이면 나도 위험해지요. 다른 사람 찾아보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성은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백호도 나를 버렸구나. 일주일 후 윤성은 새로운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장춘, 조선족 남자, 40대, 라오스까지 데려다 줄 수 있소. 얼마입니까? 300만 원. 윤성은 가진 돈을 계산했습니다. 5천만 원 중 남은 돈 400만 원. 알겠습니다. 300만 원을 건넸습니다. 내일 새벽 4시에 여기로 오시오. 장춘이 주소를 줬습니다. 윤성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곧 한국에 갈 수 있어. 다음 날 새벽 윤성은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외곽의 창고,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타시오. 장춘이 말했습니다. 윤성은 탔습니다. 차는 출발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숲 한가운데서 차가 멈췄습니다. 내리시오. 여기서 걸어가면 국경이요. 장춘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쪽으로 3km. 혼자서요? 나는 여기까지요. 행운을 빌겠소. 차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윤성은 혼자 남았습니다. 숲 한가운데 지도도 없이. 이게 뭐야? 사기였습니다. 300만 원을 주고 숲에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3일 윤성은 숲에서 헤맸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물만 마셨어요. 계곡물. 이대로 죽는 건가? 그때 마을이 보였습니다. 작은 마을. 윤성은 기어갔습니다. 집 앞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깨어났네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조선족 여자. 50대.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숲에서 쓰러져 있길래. 감사합니다. 여자의 이름은 정혜리였습니다. 당신 탈북자지요? 괜찮아요. 신고 안 해요. 에리가 웃었습니다. 나도 북에서 왔어요.
20년 전에 윤성은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후 에리가 말했습니다. 라오스 가려면 브로커를 잘 만나야 해요. 아는 사람 있습니까? 한 명 있어요. 한국 사람. 에리가 번호를 줬습니다. 서민규. 윤성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서민규 씨입니까? 누구세요? 탈북자입니다.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라오스 경유? 예. 150만 원이요.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아요. 100만 원. 윤성은 마지막 돈을 모았습니다. 약속 장소, 국경 근처 마을. 서민규가 나타났습니다. 30대 남자. 돈 먼저요. 윤성은 100만 원을 건넸습니다. 내일 새벽에 데리러 올게요. 서민규가 떠났습니다. 다음 날 윤성은 기다렸습니다. 새벽 4시, 5시, 6시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입니다. 또 사기였습니다. 윤성은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진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윤성은 걸었습니다. 라오스 국경까지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낮에는 숨었어요. 일주일, 굶주림, 갈증, 발바닥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땅을 밟았습니다. 비엔티안, 한국 대사관. 윤성은 찾아갔습니다. 탈북자입니다.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신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일단 라오스 이민국에 자수하셔야 합니다. 자수요? 불법 입국이니까요. 거기서 절차를 밟으셔야 해요. 윤성은 이민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수용소, 40명이 함께 쓰는 방, 화장실 하나, 온도는 40도가 넘었습니다. 음식은 형편없었어요. 윤성은 열병에 걸렸습니다. 식중독도 걸렸어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여기서 죽을 순 없어. 한국에 가야 해. 5개월, 지옥 같은 5개월이었습니다. 2008년 봄, 마침내 한국 입국이 허가됐습니다. 태국을 거쳐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한국 땅. 윤성은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공항 바닥을 밟았습니다. 여기가 한국이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전 압록강에서 총을 들고 서 있던 자신.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올 거라고. 국정원 조사. 신문관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넘겨준 사람 중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중간에 잡힌 사람, 북송된 사람, 실종된 사람. 최소 17명입니다. 윤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은 영웅입니까? 범죄자입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나원, 탈북민 정착 교육시설. 윤성은 3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로 나왔습니다.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조용히 살았어요. 하지만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압록강, 얼어붙은 강, 물에 빠지는 가족들. 살려줘. 비명소리. 윤성은 땀에 젖어 깨어났습니다. 내가 죽인 거야. 내가.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 가을. 윤성은 한국에 온 지 12년이 됐습니다. 조용히 살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과거를 묻어둔 채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유튜브에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압록강 브로커 출신 탈북자 X의 실체. 윤성은 영상을 봤습니다. 자신을 지칭하는 듯한 내용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탈북을 도왔다. 중간에 죽은 사람도 있다. 그는 지금 한국에서 멀쩡히 살고 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범죄자 아니냐? 왜 처벌 안 받았지? 얼굴 공개해라. 윤성은 화면을 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후 탈북 단체들이 연락해 왔습니다. 박윤성 씨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원합니다. 기자회견을 열어주십시오. 윤성은 고민했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부정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숨을 수는 없어. 윤성은 결심했습니다. 기자회견장,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윤성은 단상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돈을 받고 200여 명을 넘겼습니다. 그중 몇 사람은 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후회하십니까?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윤성은 대답했습니다. 후회합니다. 매일 밤 꿈을 꿉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아니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도 생각합니다. 여론은 갈렸습니다. 범죄자다. 돈 받고 한 일이잖아. 아니다. 그가 없었으면 더 많이 죽었다. 브로커는 악이다. 브로커는 필요악이다. 논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성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공장에서 해고됐어요. 미안합니다. 회사 이미지가. 윤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일자리도 없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밤, 윤성은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대로 끝내버릴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윤성은 난간을 잡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윤성 씨 맞으시죠? 네. 저희가 찾아뵙고 싶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전에 형님이 넘겨주신 사람들입니다. 며칠 후 작은 식당. 세 사람이 윤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남자, 40대 여자, 50대 남자. 모두 윤성이 넘겨준 탈북자들이었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저 기억하시죠? 2005년 겨울에. 윤성은 기억했습니다. 그 얼굴들, 강을 건너던 밤, 떨리는 손으로 길을 안내했던 기억.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형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40대 여자가 말했습니다. 형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어요. 저도요. 50대 남자도 말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한국에 왔고 지금 가족이랑 잘 살고 있습니다. 윤성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제 때문에 죽은 사람도 알아요. 30대 남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없었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이번엔 우리가 형님을 도울 차례입니다. 그들은 윤성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줬습니다. 탈북자 지원센터 상담 업무였습니다. 형님처럼 경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형님이니까. 윤성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윤성은 탈북자 상담과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야기합니다. 브로커는 악이 아닙니다. 비극의 부산물입니다. 분단이 만든 슬픈 직업입니다. 사람들은 듣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이는 여전히 비판합니다. 하지만 윤성은 말합니다.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저는 그저 제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어느 날 윤성에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목 압록강에서 아기를 안고 건너던 여성. 기억하십니까? 윤성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메일을 열었습니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 그리고 옆에 선 두 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2001년 겨울 총을 쏘지 않았던 그날 밤 갓난아기를 안고 강을 건너던 여자. 그 여자였습니다. 매일 마지막 줄. 그날 총을 쏘지 않았던 당신 덕분에 살아남은 그 아기가 바로 지금 당신 옆에서 일하고 있는 정해철 씨입니다. 윤성은 멈췄습니다. 정해철, 같은 지원센터에서 일하는 동료, 20대 초반, 매일 함께 점심을 먹는 청년. 그 아기가 해철이. 윤성은 사진을 들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지원센터. 윤성은 해철을 봤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윤성 형님, 좋은 아침이에요. 형님? 왜 그래요? 윤성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라봤습니다. 23년 전 얼어붙은 강 위에서 담요에 쌓여있던 아기. 지금은 청년이 되어 자신의 옆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눈물이. 아니야. 괜찮아. 윤성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의미가 있었구나. 압록강. 그 강은 지금도 흐릅니다. 누군가는 건너고 누군가는 건너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박윤성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과 악의 경계에 선 사람들. 비극이 만들어낸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뭐라 불러야 할까요? 영웅? 범죄자? 아마 둘 다일 겁니다. 아마 둘 다 아닐 겁니다. 확실한 건 그들 없이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지 못했을 거라는 것. 그리고 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 그 모순 속에서 윤성은 오늘도 살아갑니다. 모래길 안내꾼.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